있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구형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 나이대가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이제 아기 아빠가 된 그런 사람이고요. 오늘 저는 생명공학 그리고 생명과학에 관련된 직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나의 생명이시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명입니다. 저희 부모님에 의해서 제가 태어나게 됐고, 또 저하고 제 와이프에 의해서 또 저희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자기의 이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걸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중학생들이니까 어떤 유치원을 나오고 초등학교를 나오고 지금 어떤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조금 더 들면 보통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에서 1999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그때 태어나셨나요? 네. 그 정도쯤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에 가서 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바꿔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과정을 밟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박사는 과학기술대학원 대학교라는 UST라는 새로 신설된 곳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송육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가상 네. 아마 이 친구 보신 분 있으시죠? 이 친구가 지금 UST라는 데서 천문학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박사를 마친 후에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연구소에서 하여튼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34시거든요. 그래서 벌써 나이를 이렇게 먹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열심히 사시겠지만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작년에 제가 결혼을 했고 올해 아이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저랑 닮은 그런 아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를 얻는 과정도 내가 하나의 생명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명 현상들을 다루는 그런 학문을 배우는 거 같아요. 네. 저는 여러분 지금 나이보다는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생물학자의 꿈을 키웠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재미있는 생물 이야기라는 아주 쉬운 생물학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파스테르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파스테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생물학자를 책에서 봤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책에서 그분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런 생명체를 연구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과학자가 되면 꿈꾸는 게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 과학자들은 노벨상을 꿈꿉니다. 노벨상은 노벨이라는 기업가예요. 사실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고 어떤 인류 복지를 위해서 인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게 사용된 거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아주 안 좋은 쪽에 사용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거를 후회하면서 죽기 전에 학문적으로
인간의 복지에, 인간의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어떤 상을 주자. 그렇게 제정한 상이 노벨상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상을 받는 게 이제 꿈이었어요. 혹시 여기서 과학자가 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무도 없으시면 여기서는 노벨상을 뽑으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속 생물학에 대한 꿈을 키웠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입학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생물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대학 때는 주로 이론을 공부했다고 하면 대학원에 가서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 내가 세운 가설과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입증하는 그런 일을 진행했고요. 박사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일을 했고 현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되면 일단 자기가 꿈꾸는 거를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간략하게 한 6가지 정도 생물학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중학생이니까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6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생물학이라고, 이게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건데요. 마이크로가 무슨 뜻인지 아는 분 있어요? 네? 마이크로가 무슨 뜻이에요? 아까 원자력 하실 때는 되게 잘 하시던데, 마이크로라는 뜻은 100만 분의 1이라는 보통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생명체를 우리가 표현할 때 마이크로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러한 학문을 연구하는 게 미생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 두 번째는 이제 분자생물학입니다. 분자생물학은 아까 전 시간에 해주신 분이 원자력을 얘기하셨죠. 원자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을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데요. 이 분자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 대사공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생명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물질들을 싼값에 생산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줄기세포 들어보신 분? 황우석 교수 아시는 분? 황우석 교수가 뭘 했죠? 무지양인가? 네, 황우석 교수는 복제양을 한 건 아니고요. 복제양 연구의 후속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 줄기세포라는 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건데 구조생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체도 여러분들이 각자 다 외모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구조적인 특징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역학이 뭔지 아시는 분? 면역이 뭐예요? 네. 항체, 항원 이런 거죠. 그래서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그걸 방어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게 하나의 미생물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크죠? 이거는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우리가 본 미생물입니다. 광학현미경 써보신 분? 학교에서 현미경 쓰죠? 네. 그 현미경으로는 이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훨씬 더 좋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균의 특징들, 균의 모양을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균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대기 형태로 생긴 것도 있고 동그란 구의 형태로 생긴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들은 일단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도 생물이 엄청나게 미생물이 많고요. 또 여러분 몸 안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구상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데요. 특이하게 이제 우리가 살 수 없는, 인간은 살 수 없는 곳에서도 미생물은 다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극지방, 북극이나 남극에도 다 미생물이 있고요. 고원이라고 하면 어디가 대표적인 곳이 될까요? 사막.
삼합도 될 수 있고요. 용암에는 미생물이 살 수는 없습니다. 거긴 진짜 뜨거워서 거긴 살 수가 없고요. 온천 같은 데서 미생물이 실제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기. 현기란 말 들어보신 분? 혹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그러면 혹이요? 네. 그러니까 산소가 있는 산소를 좋아하는 거를 우리가 혹이라고 하고요. 산소를 싫어하는 거를 현기라고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산소가 없으면 죽죠. 숨을 못 쉬니까. 그런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미생물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에 뭐 기온에 이상이 생겨서 우리 인류가 다 멸종하더라도 미생물은 살아남을 거예요. 우리 몸속에도 많고 주변 환경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삶의 동반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미생물이 없으면 우리 주변이 모두 쓰레기로 변할 거예요. 쓰레기 같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분해해주는 그런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미생물학은 이러한 미생물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 사진은 미생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미생물을 많이 키웠을 때 나타나는 사진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런 하나의 미생물이 이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해서 한 마리가 수십 마리, 수천 마리 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수백만 마리가 되면 이러한 동그란 형태를 띠게 돼요. 이렇게 미생물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분리하고 동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최신의 연구 결과인데요. 혹시라도 이제 중학생이 되면 좀 외모에 관심이 좀 있겠죠. 비만하고요, 미생물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깊은데, 여기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 누구예요? 씨가 가장 뚱뚱하죠. 이 사람이 왜 뚱뚱할 것 같아요? 많이 먹어서. 네, 많이 먹어서. 또 시간이 뭘 좋아했어요? 스테로이드를 좋아했어요? 운동을 안 해서. 네, 운동을 안 해서.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살이 찌는 사람의 경우는 먹는 양이 너무 많거나 또는 먹는 양에 비해서 운동을 너무 안 하고 있거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의 연구 결과는 여러분 소장하고요, 대장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 때문에 비만에 걸린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살이 안 찌는 사람은 안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도 역시 균총, 몸속에 있는 균이 다르기 때문에 살이 안 찐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친구들은 몸속의 대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살이 웬만하면 잘 안 쪄요. 지금 나이는. 근데 제 나이가 되면 계속해서 살이 찝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겠지만, 뱃속에 있는 내 위가 있고 위아래 이렇게 소장이 있고 그다음에 대장이 있죠. 이 소장하고 대장에 있는 균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F로 시작하는 퍼미큐트라고 하는 균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뚱뚱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때는 이 B로 시작하는 박테로이테스라고 하는 균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이가 들어서도 살이 안 찌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배가 나오셨겠지만 살이 안 찌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러한 균들을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게 유전학적으로 좋을까요, 나쁠까요? 살이 안 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살이 지금 시대는 먹을 게 풍족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1950년대에 뭐 전쟁 나고 할 때는 다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살이 찌는 게 좋았겠죠. 자기가 먹는 만큼 그 이상 살이 찌면 더 좋았을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어떤 균을 갖고 있냐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균 중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어요.
아직은 김치를 그렇게 좋아할 나이는 아닐 것 같은데. 김치 먹는 분도 있고, 치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요구르트, 된장 이런 거 다 먹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아시는 분?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발효가 뭐예요? 네, 썩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썩은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럼 발효가 좋은 거예요? 좋은 균. 발효라는 거는 좋은 균에 의해서 음식이 다른 음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발효라고 그러고요. 상한다는 거는 우리 몸에 해로운 균이 음식물을 나쁜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쪽에 있는 예를 든 김치나 치즈나 요구르트나 된장 같은 경우는 몸에 좋은 균이 그 음식을 다른 물질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고요. 우리가 흔히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할 때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 우리 몸에 해로운 균이 음식을 상하게 할 때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균이라는 거는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분자생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생물학이 발전할 때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생물 분야이고요. 분자 수준이라고 하는 아까 그 원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건데요. DNA 들어봤어요? DNA가 뭐예요? 네, DNA가 유전자죠. 그러니까 DNA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이렇게 DNA하고 DNA나 좀 RNA는 아시는 분? 네, RNA랑 단백질 같은 게 있는데 이러한 생명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분자생물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생물 대사공학을 한번 볼게요. 의약품 중에는 굉장히 비싼 의약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의약품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이 연구되는 분야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싸게 생산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미생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 몇 달 여러분을 뱃속에 이렇게 품고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한 10달 정도 품고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거나 많아야 쌍둥이일 경우 2 정도의 생명이 태어나는데 미생물은 20분에서 30분이면 하나가 늘어요. 1시간이 되면 4배가 되고 2시간이 되면 그럼 몇 배가 될까요? 16배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그 미생물이 내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미생물이라면 굉장히 많은 양을 싸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황우석 교수, 황우석 교수님은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시다가 연구 부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과학계에서는 좀 안 좋은 평을 받게 되셨는데요. 그분이 주로 했던 연구가 이제 줄기세포라는 연구를 하셨습니다. 줄기세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그 하나의 세포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의 세포가 여러분의 눈과 귀와 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장기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세포를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세포로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세포를 제대로 우리가 잘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만 있으면 내가 만약 간 쪽에 또 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간을 떼내서 다른 간으로 바꾸고 싶어요.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돼지나 원숭이나 이런 사람들의 간을 이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의 간을 이식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죠? 근데 줄기세포는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만 떼서 계속 키우면 돼요. 계속 키우고 그 세포를 다시 내 몸 안으로 넣어버리면 됩니다. 심장이 필요하면 심장세포로 키운 다음에 몸 안으로 넣으면 돼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그 큰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내 심장을 딱 만들어내는 그런 수준까지는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조생물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왜 넣냐면 제가 박사과정 때 했던 게 이런 구조생물학이라는 거 했는데요. 그 아까 어떤 친구가 엑스레이 뭐 얘기한 적 있었죠? 원자력 할 때. 네. 이 구조생물학은 엑스레이를 이용합니다. 특정한 이런 물질이 있을 때요.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빛을 쪼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빛을 여러분한테 쪼이면 어떻게 됩니까? 눈 부셔요. 눈이 부시죠? 네, 눈이 부시고요. 빛을 이렇게 쪼이면 빛이 반사가 됩니다. 튕겨나가요. 그 튕겨나가는 그 각도를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이 위쪽에서 이렇게 빛을 쪼이면 이 물질에는 빛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지나갈 거고요. 이쪽은 이렇게 튕겨나가니까 이 형태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체 물질의 형태를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 학문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의약품 같은 거를 개발할 때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면역학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사진이 뭐예요? 감기 걸렸죠. 감기 왜 걸리는지 아는 사람?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돼서. 네, 다 맞는 말인데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감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번식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 늘어나죠. 늘어나면 우리 몸이 그 바이러스를 죽여야 돼요.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게 바이러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미생물에 의해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봤던 그 균들이 있죠. 이건 뭐예요? 피부염. 아토피예요. 아토피. 네. 아토피 왜 생기는지 아는 사람? 아토피는 바이러스는 아까 몸 밖에 있던 물질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아토피는 내 몸 안에서 뭔가 오류가 생겨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게 내 몸에 해롭다라고 인식하고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럼 이 아토피를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니까 면역 반응이 과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약물을 먹으면 될 거예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면역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요. 이런 게임을 제가 하나 넣어봤어요. 이거 세포 전쟁이라는 게임인데 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녹색이 우리 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몸에 면역 세포고 이 빨간색이나 보라색으로 들어온 애들이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가 됐거나 또는 뭐 미생물이 됐거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녹색의 세포들이 얘네들을 다 공격해서 다 죽여야 돼요. 다 없애버리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지금 여러분 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보라색이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면역학입니다. AIDS라는 거 들어보신 분? 에이즈 들어보신 분? 에이즈가 뭐예요? 성병. 성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면역력이 약해지죠. 네, 죽지는 않아요. 에이즈 자체에 의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이 에이즈에 걸리면 이게 HIV라고 하는 그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라고 하는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방어하고 있는 그 면역 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환경에서는 살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은 균이 없는 환경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격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무균실에 가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에이즈에 걸렸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고가의 약을 계속 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에이즈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도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병이 진행됩니다. 면역학은 이런 학문들을 하나하나씩 다 연구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 준비한 생물학에서 좀 재미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연구원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뭐 보람 찾는 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 과학 교과서를 딱 배우면 과학 지금 어떤 거 배우죠? 수학하고 과학을 배울 때 생물하고 화학하고 이런 거 따로 배웁니까? 하나로 배우나요? 따로 배우나요? 보통 근데 과학을 배우면 과학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실험적으로 그걸 검증한다. 뭐 이렇게 배웠죠. 그런 과정인데요. 실험이라는 단계가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거를 풀어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실험을 검증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이제 실험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잘 보면 귀같이 생겼죠. 귀같이 안 생겼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물고기를 이렇게 탁탁 쳐요. 어항을 이렇게 탁 치면 물고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 얘가 내가 어항을 친 소리에 반응해서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 얘가 가지고 있는 귀는 그 지느러미 부분이구나 해서 제가 그 지느러미를 자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어항을 다시 쳐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게 얘가 소리를 못 들어서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설을 세웠을 때 그 가설이 정말 맞는지를 검증해내는 단계도 여러 가지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만 보고 결론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전혀 다른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실험은 근데 좀 어려운 게 하나의 실험을 딱 하고 그 실험이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를 해결하고 넘어갔을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 과정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괴롭고 내가 아무리 생물학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런 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내가 실제로 연구한 일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거기서 이제 보람을 찾게 돼요. 제가 만약 제약회사를 다녔다거나 아니면 뭐 식품회사를 다녔다거나 할 때 제가 만든 약이 아픈 병자를 치료할 수 있다면 그 약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지만 그 환자의 가족이나 또는 환자 본인에게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그 보람을 통해서 그 실험이라는 과정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힘든 점은요. 힘든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과학자가 되시면 뭐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험을 보고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한테 혼도 안 나고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죠. 과학자도 자기가 한 실험이 잘 돼서 좋은 결과를 내야 돼요. 결과가 안 나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실험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면 인정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실험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실험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단계를 다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게 어렵고요. 내가 이건 공부보다 훨씬 어려운 부분인데요. 중간고사를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맞아요. 기말고사 잘 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만회가 됩니다. 그런데 실험이라는 거는 내가 한 똑같은 실험을 다른 나라에 있는 누군가가 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발표를 하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실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요. 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학문은 뭐 A라는 학문을 나는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우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나 또는 기업이나 또는 속해 있는 대학의 실험실은 A가 아닌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A를 연구할 수 있는가? 대부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연구는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 관심사를 꼭 내가 과학자가 됐다고 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어떤 적당한 그런 조화를 잘 이루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앞서 그 강의를 해주신 분은 여러 가지 원자력 관련된 그 직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생물학은 직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나는 이런 타입이다 하면 한번 생물학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생명 현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곤충 한 마리가 있거나 또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꽃이 피고 지고 뭐 이런 거에 내가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새로운 약을 한번 개발해보고 싶겠다. 개발해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생물학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보통 과학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원인과 결과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왜 이 결과가 나왔는가. 그래서 전후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재미가 있는 사람들이 과학을 해야 돼요. 이게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과학을 하면 평생 후회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생물학에 내가 일단 관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열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생물학 관련된 실험이나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학이나 이럴 때를 이용해서 찾아서 실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거기에 계신 여러 연구원분들이 많은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어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정선에서 다 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정선에서 영어 쓸 일이 많아요? 거의 없죠. 친구들하고 영어 안 쓰잖아요. 근데 왜 영어를 배워야 되냐면 대학을 가서 학문을 배우면 그 전공 서적이 다 영어예요. 책이 한 이만큼 이렇게 두껍거든요. 한 권들이. 이거를 다 봐야 돼요. 다 영어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을 마친 다음에 내가 이제 과학자가 되려고 석사가 됐어요. 석사가 되면 전 세계의 그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연구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영어로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어로 써야 되고 그 사람이 쓴 연구 결과물을 내가 또 영어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 자기가 아무리 실험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잘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꼭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생물학의 미래를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T 들어봤어요? BT? 네. IT 들어봤죠? IT. IT의 선봉에 서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핸드폰이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그 IT 산업의 그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진입을 시켰어요. 근데 아직까지 BT는 이제 그 생물을 이용한 공학이에요. 생물공학을 BT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바이오텍이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유명한 생명 관련된 회사가 없습니다. 제약회사 중에 제일 유명한 제약회사가 어디예요? 알고 있는데 뭐 그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BT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옛날에 진시황이라는 사람 알죠?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뭐를 이렇게 찾으러 다녀요?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죠. 아주 옛날 사람들도
오래 살고 싶어 했고요. 지금 여러분도 나이가 좀 더 들면 오래 살고 싶을 거예요. 저도 오래 살고 싶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병원에서 누워서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 인류의 꿈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BT예요. 그리고 BT는 196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금 어떤 학문보다 발전 속도가 사실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연구비가 IT 산업과 BT 산업, 그리고 앞서 발표해주신 원자력 분야가 가장 많은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키우는 산업이고요. 국가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산업입니다. 이 BT를 선정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지금 뭐 2000년대에서 2100년도로 넘어갈 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이 발전을 하면 산업이 이제 팽창을 하는 뜻이 되고요.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IT 산업의 경우는 삼성전자 한 회사가 무수히 많은 그 종사원들에게 임금을 주죠. BT는 아직 그런 그 회사는 없지만 일자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그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BT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보면 알겠지만 생물학 관련된 학과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자연과학 관련된 학문들에서는 생물이라는 이름을 다 넣어요. 옛날에는 생물을 하면 생명공학, 생물학, 그다음에 의학, 그다음에 농학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리를 하는 사람들도 생물리학 이러면서 생물을 하고요. 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생화학이라고 하면서 화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학의 모든 분야가 생물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졸업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자리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산업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이런 뭐 줄기세포나 생물 그 대사공학 같은 걸 통해서 의약품 같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것들이 발전할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그 나노라고 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나노라는 거는 아까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거예요. 더 작은 거예요. 그 분야에 그 발전이 있으면서 생물학 관련된 일자리나 산업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세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뭐 그냥 뭐 아무거나 다 괜찮은데. 그 제가 그 대학에 가기 전에 그 외국에서 생활을 조금 했었는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번도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고 그냥 이랬다가 해외를 나가보니까 저는 캐나다에 갔었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은 다 먼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제가 아까 그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열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열정이 없으면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자기가 이제 좀 부끄럽더라도 사실 질문을 하면 참 좋은데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네, 이상으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